안녕하세요. 주연자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7강 성리학, 양명학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이제 유학 파트인데 성리학이랑 양명학은 유학 안에 있는 세분화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성리학, 양명학 있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훈구학 뭐 이런 거 근데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여기 맞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신 차리고 간단하게 성리학 이전의 유학을 살펴볼게요. 왜 송 이전의 유학이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리학이 남송 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 이전의 유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진나라 때는 분서경위로 유교가 쇠퇴했고요. 한나라 때는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유교 교육기관으로 태학이랑 오경 박사를 설치했고요. 이때 유교 경전의 해석을 중시하는 훈구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들어서는 불교와 도교가 유행해서 유학이 약화되기도 해요. 하지만 수나라 때 들어서 과거제를 시행했고요. 이제 유학을 과거제 시험 과목으로 삼았으니까 유학이 발달했고, 당나라 때도 훈구학이 발달했고 공영달이라는 인물이 오경정의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송 때에 들어서 성리학이 발달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알면 되냐? 그냥 성리학의 특징이 이런 거다까지만 알면 돼요. 막 이와 기가 도대체 정확히 뭔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윤리와 사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할 텐데 거경국리란 막 경부치지가 뭔지 설명을 하는 대신에 이게 사상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그렇게 자세히 몰라도 된다. 아시겠죠? 그런 걸로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게다가 이 성리학이랑 양명은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난이도로만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송나라 때 성리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사대부가 누구냐? 송나라 때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가 지배 계층으로 송나라 때 성장을 해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지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좀 있고 집안이 부유한 가문의 출신인 거지.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관료의 책임감을 많이 강조해요, 사대부들은. 그리고 중화사상, 화이론, 대의명분이 많이 발전해요. 이게 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인데 당시에 금서화 등 북방민족이 송나라를 많이 침략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족의 민족응식, 북방의 오랑캐들에 맞서서 우리 한족이 뭉쳐야 한다, 우리 한족이 짱이다, 이런 사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주희의 업적으로 나오는 게 곧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주희가 곧 성리학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형 이상학적 논리 체계를 수용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그렇게 자세히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윤리와 사상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탐구와 수양을 강조하고 역시 유교답게 공자와 맹자를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오케이? 그럼 성리학의 이론적 특징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성리학은 여기 빈칸에 있는 단어만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막 집요하게 묻진 않아. 우리는 윤리와 사상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기론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 그리고 만물의 근본 원리예요. 그리고 이 근본 원리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마다 모든 원리가 있어. 근데 기는 이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가변적 현상이라서 모든 거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게 어떤 물체는 이렇게 나타나고 의자는 의자처럼 생기고 핸드폰은 핸드폰처럼 생기는 현상이 기예요. 이해 안 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가 달라지는 게 기다. 바뀌는 현상을 기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죠? 그리고 성정리 요 표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에요. 즉 성과 인간의 본성과 이 우주의 법칙은 같다. 이거를 성정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해서 성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약간 본인들이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인간의 다다른 방법을 제시해요.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욕망과 기에 의해서 탁해진다. 즉 사물의 이치를 꾸준히 탐구하고 수양해서 본성, 우주에서 받은 올바른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냐? 인간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게 거경, 국리랑 경물치지예요. 거경은 이제 마음의 잡념을 없애버리는 상태고 국리는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면 사물의 모든 내용, 겉과 속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게 경물치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주의가 편찬한 책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사서집주입니다. 이 책들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의 주의가 직접 주석을 단 편찬물을 사서집주라고 하고요. 주자 가래라 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예절들을 모아 엮은 편찬물을 주자 가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리학 지침서를 소학이라 해요. 이렇게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해. 그러면 이 성리학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민간으로 보급돼요.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이에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서원에서 지방에 서원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성리학을 전파하고요. 향약은 그 향촌 자치규약, 시골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마련해요. 대신 이 규칙들은 다 성리학에 기반한 거겠죠. 그래서 시골의 서민들에게 성리학 윤리를 전파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집대성된 이후에 이제 원나라, 명나라 이후에는 어떻게 성리학이 각 국가에서 적용되는지를 볼게요. 원나라 때는 사서집주로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을 하고요. 명나라는 성리학을 국교화, 관학화합니다. 그래서 영락제 때 영락대전이나 성리대전이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돼요. 다 성리학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성리학을 사회규범화, 즉 일반 백성들의 사회규범으로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 주자 가래 있죠. 주의가 편찬한 주자 가래에 나와 있는 평소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절들을 무조건 지키게 해요. 좀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관운상제. 관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걸 관이라고 해요. 성인식. 요즘은 그런 성년의 날, 여러분 그냥 간단히 하죠. 성년의 날 대학교 가서. anyway.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근데 성인이 되면 식 같은 걸 해줬어요. 그래서 호는 결혼, 상은 돌아갔을 때 상 치른다고 하죠. 그 상, 제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 풍습, 이 네 가지 관련된 생활 풍습에 성리학 질서를 넣는 거야. 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관혼상제의 제사를 그러니까 관혼상제의 행사를 할 때는 이 네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꼭 성리학 규범을 따라라. 주자 가래에 있는 성리학 규범을 따라서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리학 사회 규범화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명나라 때 지배층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응시 자격 보유자, 과거 합격자, 그리고 관직 경력자 등을 신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과거 합격자지만 실제로 그 관료로 일을 못해. 왜냐면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관료로가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 관직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는 너무 많은 거야, 중국은. 그러니까 과거 합격했음에도 관직이 들어가지 못한 자, 관직 경력자는 은퇴한 사람,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 보유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기 관직에 가지 못하니까 시골에서 좀 권력을 많이 갖죠. 그래서 요역 면제고요. 뭐 군대 가거나 성 짓는 일 할 때 면제받고 시골에서 권력이 있고요. 그래서 향촌 사회를 지배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향촌에 많이 성리학을 확산하려는데 이바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리학이 너무 과거 합격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학문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자 양명학이 등장해요. 그래서 양명학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양명학을 살펴보기 전에 성리학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한반도는 선지로만 종종 나오고 일본도 막 가끔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잠깐 좀 출제가 줄어든 감이 있어요. 그래도 문제로는 일본이 한국보단 많이 나와요. 성리학 파트에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 내용도 좀 잘 알아둡시다. 한국은 간단히 볼게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신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안양이라는 인물이 성리학을 수용하죠. 그리고 이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당시 고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사회 모순 해결을 위한 논리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불교나 건무세족의 폐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대도 중국 베이징에 고려장이라는 고려인 집단 거주지를 설치해서 성리학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요. 베이징에 망건당을 설치해서 그 원나라랑 고려 학자들이랑 성리학 교류를 위한 도서관도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 고려의 이색이라는 인물은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선은 이 성리학을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이게 성리학 국교화했다 의미예요.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경연제도 활성화하기도 하고 상가행시도도 편찬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 규범은 아까 마찬가지로 조선도 명나라랑 마찬가지로 주자 가래에 따른 관훈상제 풍속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16세기에 사림이 성장해요. 사림은 지방 세력이죠. 우리 그 사화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지방에서 얘네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옹건파 사대부의 후예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냈고 이 양성한 제자들이 16세기에 흥부를 비판하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기존의 옹건파 사대부들이 서원, 향약, 소학, 주자, 가래 등을 통해서 성리학을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래. 죄송합니다. 사림이에요. 사림들이 관직에 진출하면서 자기들끼리 학파를 형성해. 그걸 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로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학파는 이황과 이입니다. 이황은 주리론. 아까 이기론에서 이를 강조하는 게 주리론이에요. 그래서 주리론을 강조했고 이황은 수신과 도덕을 강조했고 에도막부 이후 임진왜란 이후 에도막부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이는 반대로 주기론을 강조하고 현실사회의 다양한 개혁 방안도 제시를 해요. 아시겠죠? 이황과 이이가 의외로 동아시아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백운동 서원은 많이 나옵니다. 선지로 많이 나와요. 조선 최초의 서원이고 주세붕이 세웠어요.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시행돼서 선조 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의 성리학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승려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일본에 유입은 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 일본은 성리학을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되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전국시대 말 에도막부 초기의 승려인데 임진왜란 때 끌려온 강항이랑 교류합니다. 그래서 강항의 도움을 받아서 사서오경의 주석서인 사서오경 외훈을 집필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로 하야시 라잔이라는 인물이 있어. 그래서 에도막부의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등용돼서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도막부 성리학 국교화 주도 성리화가 국교화 될 수 있도록 성리학이 국교화 될 수 있도록 주도를 해요. 이해가죠? 그리고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에도막부 시대 인물인데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하고요. 성리학을 활용해서 일본 내 상하 질서, 위아래 질서를 절대화하고요. 신토와 유교의 결합도 추구합니다. 에도학부는 성리학을 지배 논리로 활용해요. 그래서 차별적인 신문 질서를 절대시하는 데 이용하고요. 성리학을 국교화해요. 성리학을 국교화해. 왜 자꾸 성리화라 그러지? 성리학을 국교화해. 근데 이게 일상생활의 사회 규범으로 발전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무사히 심성론, 수양론도 강조하고 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유시마 성당도 건립합니다. 베트남에서 레앙주 때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수용하기도 했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렇게 보면 되고 일본의 요 두 인물이랑 저는 조선은 요 빈칸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양명학 보겠습니다. 자, 양명학도 자주 나와요.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양명학이 등장한 이유는 이 성리학이 명나라 때부터 너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만 여기시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그래서 성리학은 사회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이에 반발해 실천을 강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나라 때 왕수인 왕양명이라고도 합니다. 왕수인이라는 인물이 양명학을 집대성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 이론적 특징을 몇 개 살펴보면 심증리라 해서 마음이 곧 만물의 이치다. 그래서 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도덕성 갖고 있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도덕성을 수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치양지를 해서 배우지 않아도 양지를 통해 사물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적 자각, 도덕적인 품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사물을 바르게 알 수 있대요. 대신 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아는 것과 행동을 하나로 해야 된다. 그게 지행합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그냥 근데 한계는 이것도 이제 실천이 좀 따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양명학은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조선에서는 조선 성리학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단으로 여겨지고 정제두라는 인물이나 소론 학자들 일부가 양명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무사들에게 환영받고 나카이 도주가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고도 주장하기도 해요. 자, 그럼 양명학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가고집니다.
이제 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과거제도 종종 등장했어요.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도 내용은 있는데 이게 수능이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수능이든 평가원 모의고사 때 한 번을 안 나와.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후에. 그치만 이번 1년 남았죠. 그리고 작년에 동세사 모두 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소재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 중요해. 잘 정리해 봅시다. 이제 수나라 때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학문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확산됐고요. 유학 발전에 영향을 줬고 각 군주들이 관료를 직접 선발하니까 군주권 강화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족을 견제하죠. 수나라 때 수 문제가 과거제를 최초 시행합니다. 당나라는 이 수나라의 과거제를 계승하고 정비를 했고요. 초기에는 수제과와 명경과를 중시합니다. 수제과는 중요 사안 해결책을 제시한 학문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목입니다. 후에는 이제 나중에 당나라 후기엔 진사과 사문 시험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 송나라 때 전시가 시행하죠. 송태조의 업적으로 조광윤의 업적으로도 많이 등장하는데 황제가 최종 단계 시험을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해요. 이거는 우리 조광윤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제가 정례가 돼요. 3번에 1번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송나라 후기에는 문음이 많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음서예요. 음서. 고려시대 때 배웠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낙하산이요. 낙하산? 송나라 후기 때는 낙하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나라 때는 사서집주로 과거시험 교재로 채택하고요. 그리고 명청 때는 과거제와 학교 제도를 연계합니다. 그래서 생원이라고 그 국가에서 정해준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을 생원이라고 하는데 생원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해. 근데 이 생원이 되고도 관직 진출하지 못한 애들은 뭐가 돼요? 나중에 얘네가 신사가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이제 한반도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우리가 과거제를 최초 시행했다. 광종 최초 시행했다. 그러나 고려는 음서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제술과, 명경과, 잡과를 보는데 잡과는 기술학 시험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 이해,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 및 정책 관련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조선 때는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치르는 정기 시험이 실시됐고요. 조선도 3단계 제도, 초시, 복시, 전시를 실시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일본은 과거제가 없어요. 그래서 관직을 세습했고요. 베트남은 11세기에 과거제를 시행했지만 시행 횟수도 불규칙하고 선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알면 아무리 과거제가 갑자기 등장한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틀릴 일 없으니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학 파트, 그래서 성리학, 양명학, 과거제까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